정말 오늘 경기는 매번 그렇지만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문제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시간대별 기록까지만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떠나셨는데, 모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토트넘이 4경기 연속으로 이기지 못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감독 역사상 부임 후 첼시전 4연패를 당한 최초의 감독이 됐어요. 오늘의 경기 결과는 0대1의 석패로 보이지만, 또 카이세도의 골이 취소됐던 과정이나 사르의 골이 취소됐던 과정들은 오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다, 그게 변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나마 카이세도의 골이 취소되고 사르가 페널티킥을 얻을 만한 기회를 놓쳤던 부분은 경기가 반전될 수 있는 분기점이었는데, 그 분기점을 결국 역전승으로 가져가지 못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패배한 것을 불운했다, 아쉬웠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공격 위협도에서 공격적이다, 수비가 문제지 공격적인 방향성과 공격력은 좋다라고 평가받아왔던 토트넘이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력이 좋지 않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잘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 일정이 빡빡해서 훈련할 시간, 전술적인 면을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했거나 부상자가 많아서 재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거나, 이런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이번 첼시전이에요. 지난 주말 FA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도 너무나도 많았고, 부상자도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명확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단 하나의 변명도 불가능한 경기였어요. 올 시즌 최고 선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얀 쿨루세스키가 없었다, 이걸 변명으로 삼는다면 정말 그건 치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점으로 보자면 첼시도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보시는 대로 전반전도 후반전도, 심지어 후반전 초반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났던 하프타임, 감독의 하프타임 토크와 전술 조정이 있었던 그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를 첼시가 압도했고 골을 넣었고, 그 뒤에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경기를 했기에 토트넘이 그나마 막판에 공격 기회를 조금은 만들었지만 1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서도 이렇게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첼시가 감독이 더 경기 운영을 후반전에 잘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후반전에 가장 주목할 점은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났고 전반전을 첼시가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반전의 0대0은 첼시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트넘은 전반전에 2대0, 3대0으로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는 없었지만 경기 운영 방식과 플레이 패턴이 새롭게 가미된 팀은 오히려 첼시였고, 그래도 후반 시작 5분 만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선제골을 넣었고, 카이세도가 그 10분 뒤에 득점을 멋진 슈팅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해 VAR 체크로 취소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사실 후반 초반 15분 만에 2골 넣고 더 많은 골을 첼시가 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운 좋게도 이 카이세도의 골이 취소가 됐고, 그 직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도베르와 베리발이 부진했기 때문에, 특히 후반전 들어서 경기력이 뚝 떨어졌고 골을 먹고 나서는 급격히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존슨과 사르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투입은 분명히 좋은 효과를 발휘했어요. 존슨 자체가 경기력이 경기 내내 꾸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사이드 플레이가 괜찮은 장면이 있었고, 특히 사르는 무산된 골이라든지 PK를 얻어냈던 장면이라든지, 얻어낼 수 있었던 장면이죠.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거나 사르는 괜찮았고, 이렇게 들어간 두 명의 선수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존슨과 사르의 투입으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자 첼시는 실리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쿠쿠렐라 경고, 잭슨도 앞에 경고가 있었고 네투도 경고를 받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자 82분에 공격수 잭슨을 빼고 수비수 리스 제임스를 투입을 해서 3백으로 바꿨잖아요. 수비의 안정을 가져갔잖아요. 제임스, 찰로바, 콜윌로 3백을 놓고 이제 윙백을 놓고 네투 제루톱을 놓고 이렇게
지키기 위한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콜 파머는 86분에 시간 지연으로 경고까지 받는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88분에 와서 포로와 마티스테를 투입하면서 4-2-4로 총공세를 펼쳤잖아요. 4-2-4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후방 빌드업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서 12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 많은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동점골을 넣지 못했다. 역전까지도 가능했을 정도로 늦었다고도 볼 수 있었던 마지막 교체 이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14분가량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추가 시간 들어가서 오히려 첼시는 파머와 엔소라는 중원 2선 공격의 핵심 자원들을 빼고 센터백 토신이라든지 중앙 미드필드인 듀스버리 홀 체력이 빵빵한 선수를 넣어서 더 수비를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서서 수비하는 첼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으로 넘어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 가서야 롱볼을 때렸다. 그러한 운영 전체가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력의 변화를 줘야 했던 부분들, 선수 교체를 통해 경기를 또 줘야 했던 부분들, 선수 교체 이후 공격 방식을 바꿔야 했던 부분들이 모두 좋지 않았고 그것은 선수 개별적인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 선수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술적인 준비를 해줘야 됐고 경기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후반전 막판에 쫓아가야 했던 토트넘이 볼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5대5의 점유율이 나왔는데 의미가 없었던 점유율이고요. 빅찬스가 3대2가 나와서 토트넘이 마치 아쉽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좋았던 장면들은 오히려 경기 내내 저희가 얘기드렸던 더 빠른 크로스, 얼리 크로스, 롱볼, 속공, 역습 이걸 통해서 간헐적으로 나왔던 것이지 그런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팀적으로 일관적으로 가져갔다면 정말 이길 수 있었다. 첼시의 경기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첼시의 특히 수비력이 핵심 수비수들의 이탈 속에서 떨어져 있고 그런 과정에서 토트넘은 그 센터백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센터백에게 공을 투입해서 그 선수들을 흔들 수 있는 다이렉트한 공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기 전략이 이번 경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후반전에 첼시는 선제골을 놓고 나서 거의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들이 토트넘 쪽에서 나오니까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면서 맞불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이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첼시가 선제골을 넣었던 패턴이 어떻게 달랐냐면 보통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던 콜 파머인데 콜 파머가 사이드로 빠졌잖아요. 중요했던 것은 이날 후반전 들어서 첼시는 전반전에 토트넘을 상대로 결국 골을 넣지 못하자 이 장면에 앞서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사이드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제3자의 침투를 통해 문전을 공략했던 플레이. 지금 장면은 또 파머가 사이드로 빠져서 지금 쿠쿠렐라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고 여기서 잭슨이 로메로와 반도벤의 견제를 받고 있고 네투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 사이 공간을 중앙 미드필드인 엔소가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 플레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엔소가 수비 압박을 안 받도록 풀백이나 윙어가 토트넘의 풀백과 중앙 미드필드의 압박을 받을 때 그 뒤에서 공을 잡고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로 크로스 공격을 했고 왼쪽에서 공격을 할 때는 파머가 바깥으로 나와서 공격을 했죠. 토트넘이 중앙 수비를 좀 많이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준비해서 골을 만들었던 거라는 거. 이게 감독의 역할이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공이 넘어왔을 때 헤더가 이제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또 우도기는 빠뜨리면서 엔소를 막지 못했던 거. 이 두 명은 잭슨에게 가 있고 크로스 공격에 대한 전술적인 대비 훈련 없느냐? 대체 훈련 때 뭘 하느냐? 그나마 토트넘의 좋았던 장면은 예전부터 토트넘이 잘하던 플레이. 케인, 손흥민이 함께 있을 때 9번 공격수인 솔랑키가 뒤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공 풀어줬죠. 존슨이 뒤로 치고 들어갔죠. 모두가 따라 내려오고 있죠. 속공이죠. 손흥민 선수 반대쪽으로 들어갔죠. 존슨 크로스 들어오고 조금 길었지만 이게 뭐 바로 앞으로 갔다면 골이 됐겠지만 좀 길게 빠졌어요. 그래서 길게 빠진 걸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쫓아가면서 슈팅까지 했는데 산체스가 선방을 했죠. 이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었어야 돼요. 빠르게 앞으로 가서 3명의 공격수들이 더 활발하게 본인들이 이 3, 4명의 선수를 통해서 신속하게 간결한 터치로 서너 번의 패스만으로 슈팅까지 가는 장면들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가 만들고 풀고 사이드로 줬다가 돌리고 연결하고 이렇게 가는 플레이를 계속 시도하니까 공격이 지지부진하고 첼시가 수비로 복귀하고 공간이 없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도 가장 좋았던 장면은 이런 뒷공간을 한 번에 뚫렸던 베디슨이 뒷공간에 손흥민 선수를 한 번에 보고 주고 손흥민 선수가 잡고 여기서 치고 들어가서 컵백 연결했던 거
산체스가 막았던 장면. 이렇게 바로 풀백 뒷공간, 센터백을 바로 상대할 수 있는 롱볼 다이렉트 공격만 했어도 더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에 대한 맞춤 전략 또는 지금 보유한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 본인의 축구 철학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 철학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부임 초기보다 더 상대에게 잘 간파되어서 통하지 않고 있는데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졸전 끝에 비기는 경기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금이라도 경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전반전 손흥민 선수 그래도 오늘은 공격적인 위치를 차지해 줬었는데 문제는 공이 안 왔다라는 거. 선수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뒤에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을 빨리 때려줬어야 되는데 솔랑키도 활용 못하고 손흥민 선수도 활용 못하고 후반전 들어서 공격자 다 넣어왔고 포로도 들어갔죠. 존슨, 솔랑키, 마티스텔, 손흥민 선수까지 다 올라갔고 사르까지 올라갔는데 이 밑에 선수들이 공을 빨리빨리 투입해줘야 되는데 질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시간 허비하고 추가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뒤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올라가다가 시간을 허비했던 이런 장면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금 당장이라도 경질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었다. 축구를 보는 눈이 있다면 레비 회장은 오늘 경기 결과, 오늘 경기 내용으로 당장 감독을 경질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겠죠. 이 경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얘기를 할지 영국 언론들, 영국 현지 방송의 전문가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한 현지 내부 정보까지 한준TV에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준TV 입중계 또 새벽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일요일에 있을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그리고 이어질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경기 4월에 남은 토트넘의 6경기도 한준TV가 모든 경기 실시간 입중계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가서 빅매치를 치르는데 그 경기들도 한준TV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입중계로 또 챔피언스리그의 명승부도 함께 소통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되고 또 한준TV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인프레시의 티셔츠 그리고 이 오메가3도 많이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지는 영상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